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이슈, 새로워진 이슈앤 전략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오늘부터는 더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네 분과 함께 할게요.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타키오뉴스 조우진 대표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 한국경제TV 김대영 기자. 죄송해요. 김다영 기자까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김대영 기자까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연휴가 끝나고 시작하는 첫 거래일, 오늘 이 시간은요, 항공주 소식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이 정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 승인 결정 시기가 임박하면서 항공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죠. 자, 현지 시간 14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조건부 승인 결정을 할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조우진 대표님, 관련 내용 좀 자세히 짚어주실까요? 예, 대한항공 아시아나 이제 합병이 이제 지난 정부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시작이 됐는데 이거는 양사에만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주요 국가에 대해서 이제 다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진행하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남아있는 국가 중에는 이제 원래 일본이 승인을 했고 EU가 이제 그 합병 승인을 갖다 잠정적으로 우리가 14일까지 이제 그 하겠다라고 이제 공지한 상태입니다. 잠정적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EU가 승인을 발표하지 않아도 사실은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문제 삼을 만한 것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럼 승인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관건이 무엇이냐 본다면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대형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 항공사가 합병했을 때 우리나라 국내선을 갖고 뭐 다른 국가에서 관여할 건 없고요. 양 항공사가 외국으로 이제 그 승객이 나갈 때 거기에 대해서 독과점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EU 같은 경우는 되게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아시아나가 합병을 위해서 화물 사업을 분리 매각안을 작년 11월에 가결을 했습니다. 그 당시도 좀 진통이 있었죠. 이사회가 예상과 다르게 한 번 정도 더 그 보류를 하면서 이게 분리 매각안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결국 이제 그 가결이 됐습니다. 그 남아있는 국가는 어디냐면 이제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독과점에서 아주 그 국가 전체적으로도 알레르기적 반응을 하고 반독점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철도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원유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철강 같은 경우는 반독점법에 따라서 아예 분리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 법무부가 아시아나와 대한항공 합병에 대해서 우리는 소송을 불수하면서까지 합병을 반대한다라는 것을 이미 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 법무부가 설령 EU가 이제 그걸 갖다가 합병을 하더라도 미국 법무부는 미국은 뭐 잘 아시겠지만 다른 나라가 무엇을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만의 노선을 갖다가 고수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미국 법무부가 어떤 식으로 할지, 그리고 이제 과거사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아메리칸 항공과 US 어스웨이 같은 경우 합병 소송을 제기했고, 그다음 미국 법원 같은 경우, 미국 법원 같은 경우도 반독점법에 따라서 LCC 업체인 두 항공사의 반대 결합을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미국 법무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대해서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합병이 성사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이한 점은 만약에 이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갖다 흡수 합병한 것에 대해서 걸림돌이 가능성이 더 높아 있다. 그러면 이제 대한항공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나항공의 부채가 너무 커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갖다가 흡수했을 때 그 대한항공의 재무제표가 너무 안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같은 현상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주가랑, 아니 왜 합병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대한항공 주가가 왜 올라갔지? 라고 이제 이상하게 여기신 분들 계실 텐데 재무제표와 아시아나항공의 부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대한항공 4분기 인건비가 일회성 인건비 등이 2천억 정도 발생을 해서 좀 재무제표는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좋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중국의 직구를 갖다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를 통해서 중국 직구를 하는데, 중국 직구를 할 때 바다를 건너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대한항공이 수혜주로 지금 그 혜택을 입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올해 이제 대한항공의 좀 그 매출에 대해서 매출이나 주가 전망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히 미국에서 LCC, 제트블루하고 스피릿 항공 그거 안 되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강력하게 반독점법 굉장히 지금 강력하게 추진을 해왔죠. 미국의 지금 뭐 아시아나 항공하고 대한항공 합병 9분 능선 넘었다고 하지만 마지막에 EU의 능선 다시 넘더라도 미국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자동차 업계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들어서도 하이브리드 차량의 수요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 모델 확대로 대응에 나섰다고 하죠. 이화준 과장님 내용을 전해주십시오. 네, 일단 뭐 지난주에 모건 스탠레스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아담 조나스가 리포트 제목을 나왔던 게 2019년, 21년도의 규제로 인해서 도요타에 대한 하이브리드 모델은 소멸될 것이다라는 리포트를 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자제한다라는 이제 이슈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굉장히 리포트를 세게 냈고 그거에 대해서 또 사과를 했네요. 사과를 한 거죠. 네. 그만큼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생각보다 견조하다는 거를 도요타 자동차가 보여줬었고 특히 현대차, 기아차도 작년에 물론 전기차도 잘 팔리긴 했었지만은 특히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생각보다 잘 팔렸기 때문에 오히려 생각보다 이 시장이 전기차 시장이 수요가 그동안 이제 얼리 어댑터 수준에 굉장히 많이 판매가 나왔었지만은 그동안 충전소에 대한 인프라가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이 계속 꾸준히 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형 세단보다는 오히려 SUV 쪽에 굉장히 많이 팔렸었는데 뭐 산타페나 이제 소렌토와 같은 이런 모델들이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팔렸었고 올해 같은 경우 현대차나 기아차의 올해 계획을 내세웠을 때도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30년에 대한 전망이 8.5%에서 16%까지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만큼 아마 내년에 나올 팰리세이드 2세대 모델에서도 아마 하이브리드 모델을 좀 채택할 것으로 일단 보이고는 있습니다. 워낙 도요타가 작년에 물론 일본에 대한 정책적인 모멘텀도 있겠지만은 그만큼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많이 팔렸기 때문에 실적도 충분히 많이 개선됐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대차, 기아도 최근에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이슈도 있겠지만은 그만큼 하이브리드가 시장을 이끌어왔다는 측면에서는 올해도 조금 관련된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이브리드 인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관련해서 함께 주목해 볼 만한 자동차 부품주가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대부분 뭐 하이브리드 콘덴서 관련 부품들도 있지만은 코리아 FT라는 종목이 최근에 굉장히 꾸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카본 캐니스터라는 제품을 만드는 건데 우리가 흔히 연료 탱크에 나오는 이제 증발 가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게 엔진을 통해서 엔진이 나오게 되면은 이게 대기 오염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전기차로 전환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카본 캐니스터는 사실 필요가 없게 되지만은 이게 하이브리드가 계속 꾸준히 성장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의장 부품이 원래 비중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하이브리드 시장이 올라오게 되면서 카본 캐니스터의 비중이 40%까지 매출 비중이 올라왔던 만큼 이제 올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현대 기아차가 매출 비중이 한 70-80%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새로운 SUV 모델이 확장된다라고 하게 되면 코리아 FT의 가장 큰 수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리아 FT 오늘 개장 이후 주가 추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설 명절 세뱃돈 좀 많이 주셨습니까? 설 명절이 지나고 자녀들이 받은 세뱃돈으로 우량주를 사려는 부모님들 많이 계신데요. 요즘엔 세뱃돈 대신 세뱃 주식을 선물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물론 세뱃돈을 직접 주식에 투자하는 미성년 투자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자, 김대영 기자님, 우량주를 논할 때 삼성전자를 절대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사법 리스크는 또 연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설날 연휴 시작 전날이었는데요.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 조종, 그리고 업무상 배임 등 총 19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이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이 그룹 전반을 안정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또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는 부정행위에 관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죠. 당시 이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한 대주주였지만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만을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 당시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돼서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 가치를 이 4조 원 넘게 부풀렸다는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고요.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수뇌부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검찰이 1심 판결과 견해 차이가 크다며 항소했는데요. 재계에서는 이 회장이 이미 한 차례 혐의를 벗은 만큼 이 예전보다는 사법 리스크가 덜하겠지만 그래도 본격적으로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면 경영활동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러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언제까지 계속될지. 일단 뭐 이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1심에선 이겼으니까요. 일부 털어낸 건 사실입니다. 뉴 삼성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죠. 지난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삼성이 인수한다, 조기 인수한다 이런 이제 얘기가 돌았었는데 양측 입장 확인이 됐습니까?
네, 양측 모두 한국경제TV와의 인터뷰에서 이 사실 무근이라며 조기 인수설을 반박했는데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 로보틱스로 사명을 변경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일축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난 8일 주가가 11% 넘게 오르면서 이 삼성전자의 콜옵션 조기 행사와 관련해 당사에는 별도로 전달된 바가 없다, 이렇게 해명 공시도 냈는데요. 이 콜옵션은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14.83%를 확보했습니다. 계약 당시 삼성전자는 오는 2029년까지 총 2번의 콜옵션을 행사해서 지분율 59.94%까지 늘리기로 했는데요. 이 조기 인수설은 해프닝에 그친 것으로 보이지만 시장에서는 이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삼성의 강점인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와 모두 연관이 깊은 로봇이 이 뉴삼성의 핵심 사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 지난달 열린 CES 2024에서 AI 로봇 볼리를 공개하면서 로봇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업계에서는 과연 조기 로봇 관련 기업의 인수냐, 아니면 삼성 SDI의 투자 확대냐, 내지는 뭐 HBM 관련해가지고 투자 속도를 확대를 하냐, 뭐 이렇게 어떤 포인트에 삼성이 관심을 두고 좀 기업의 속도를 낼까 관심이 쏠리고 있는 모습인데, 맞아요. 과연 올 들어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삼성전자 세뱃돈으로 투자해도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실적이 개선된다, 이런 의견과 있고요. 그리고 당분간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런 신중론이 양립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항소하면서 2심 그리고 그 이후에 3심까지 향후 몇 년간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도 큰 상황인데요. 다만 증권사들의 삼성전자 목표 주가 평균치를 살펴보니 약 93,000원이었습니다. 현재 주가가 74,100원인데요. 25%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KB증권 측은 지금까지 삼성전자를 포함한 삼성그룹주 전반의 낮은 기업 가치는 이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에 따라 전략적 의사결정이 지연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향후 주주환원 정책, M&A, 그리고 신규 투자 등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연초 대비 삼성전자는 5.61% 하락했는데요. 이 코스피 등락률보다 4% 넘게 빠진 겁니다. 하지만 올해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수 1위 종목이 삼성전자였는데요. 각각 1조 1,900억 원과 2조 6,800억 원 사들였습니다. 다만 제가 이 기간을 지난주로만 좁혀봤는데 이 외국인의 순매도 1위 종목도 삼성전자였다는 점은 투자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증권사들은 이제 목표가 보니까 대부분 뭐 9만 원 훌쩍 넘고 뭐 10만 원 요 정도 됩니다. 빨리 9만전자 우뚝 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IPO 시장, 여러분들 관심 많으시죠? 요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이후에 조 단위의 뭐 10조 이상까지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IPO 기업들에. 올해 상장한 기업들 모두 공모가를 웃돌았습니다. 흥행을 이어갈 수 있을지 김선영 대표님, 어떤 기업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까? 사실 저는 뭐 이런 IPO 대여가 나온다라고 하는 얘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한테 딱히 좋은 건 아니거든요. 뭐 IPO 상장한 주관사들이나 좋은 거지. 어차피 몇 주 못 받죠. 그렇죠. 많아봤자 뭐 치킨값, 뭐 저녁값 이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너무 큰 IPO 대여들이 나오게 되면은 수급이 일시적으로 빨려들어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인 수급이 좀 균열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그렇게 좋진 않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은 그래도 시장 분위기가 괜찮구나. 그러니까 상장하려고 하는구나. 이 정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가운데 올해 IPO 대여로 뽑히는 APR이 이제 지난 8일까지 수요 예측을 진행했는데 오늘 공모가가 확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다수의 기관이 24에서 25만 원 사이를 발표를 이제 적어냈는데 희망 밴드가 원래 14만 7천에서 20만 원이었어요. 이거 밴드 상단을 넘어가 버릴 것 같다라고 해서 분위기가 일단 좋게 형성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14일부터 15일까지 일반 공모 이제 들어가겠죠. 들어가는데 FI들이 잇따라 이제 자발적 보호 예수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보호 예수를 안 걸어가지고 당장 당일부터 물량이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 말씀드렸는데 보호 예수를 걸기는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도 좀 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이제 보니까 1개월 보호 예수 물량이 공모 후의 지분 기준으로 11.53%고 2개월 물량이 11.68%, 주수로는 175만 주 정도 되는데 이게 한 2개월 때까지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물량이 매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지난 한두 달 전보다는 그래도 분위기가 나아지긴 했지만 딱히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수준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청약이 또 같은 날에 몰려 있기도 한 만큼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 저는 뭐 개인 투자자들이 딱히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만약 청약을 한다 하더라도 정말 많이 받다 2-3주, 뭐 5주 이상 받는 사람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요즘엔 종목이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네. 다 몰리니까. 네, 그냥 맞아요. 일단 하죠. 뭔지도 모르고 어떤 기업인지도 모르고 일단 청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잘 되면 잘 되는 거다. 뭐 잘 되는 분위기니까요. 그래서 일단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뭐 HD 현대 마린 솔루션도 이제 IPO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토스를 운영 중인 비바 퍼플리카 같은 경우도 이제 본격 상장 준비에 돌입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기업이 지금 몸값 한 20조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최대어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니까 요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아직은 준비 혹은 검토 중인 IPO 기업이 뭐 LG CNS나 SK 에코플랜트 같은 기업도 한번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더하기 작년까지 사실은 이제 원래 상장을 준비했었다가 이제 엎은 기업들이 많잖아요. 한국보증보험이나 컬리, 뭐 K뱅크 이런 상장 재수생들도 도전을 한번 다시 해볼 수 있는 전반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 전체적으로 체크해 보시되 뭐 대어들이 너무 많이 몰리면 사실 시장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이 이제 체크하셔가지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도 확인해보고 오시죠. 박정원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먼저 목표가가 상향 조정된 종목들부터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는 삼성카드입니다. 4분기 순이익이 컨센서스를 상회한 가운데 자사주 소각을 충분히 검토할 가능성을 주목하면서 하나증권은 목표가를 42,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KT인데요. 비용 재분배로 4분기 호실적을 달성한 가운데 현명한 주주환원 정책을 주시해야 한다면서 대신증권은 목표가를 48,000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크래프톤도 체크해 보시죠. 흥국증권은 크래프톤에 대해서 4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대폭 상회한 가운데 신작 라인업과 스케일업 전략이 기대된다고 분석을 했고요. 목표가는 2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CJ 대한통운 체크해 보겠습니다.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웃돈 상황에서 택배와 이커머스 호실적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라며 IBK투자증권은 목표가를 18만 원으로 올린 모습 포착됐네요. 이번에는 목표가가 하향 조정된 종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인텔리언테크인데요.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한 가운데 해상용 안테나의 매출 지연을 고려해야 하고 또 저궤도 안테나의 매출 성장에 대해서 보수적인 시각을 가져간다면서 신한투자증권은 목표가를 91,00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들 참고하셔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리포트와 공시 확인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는 기업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김선영 대표님, 배당을 확대한 기업들부터 한 곳씩 짚어볼까요? 네, 사실 뭐 제가 한경에 한 4, 5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이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을 위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는 역대 최대 수준의 배당을 책정을 했는데 보니까 이게 작년 2022년보다 1조 1,683억 원 늘어난 2조 9,983억 원을 이제 집계를 했는데요. 이게 현대차, 기아차 각각 보니까 이제 현대차 기준으로 배당 결산 기준으로 4.6%, 기아차 6.4%, 제법 훌륭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괜찮은 배당 성향이 올라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이제 제법 증가를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메리츠 증권, 삼성생명, 삼성화재보험 그리고 셀트리온, 포스코 인터내셔널, 삼성증권 배당금을 좀 크게 늘렸는데 당연히 늘려야 되는 기업들 많죠. 지금까지 좀 양심에 털난 행동들 되게 많이 한 기업들 많은데 늘려야 되는 기업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좀 특징적인 부분은 코로나를 이겨낸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시가 배당률 7.79%를 발표했다. 이게 조금 고무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들어서 김 대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자사주 소각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있습니까? 일단 뭐 SK이노베이션, HD, 현대건설기계 그리고 이제 SM엔터테인먼트나 DL, ENC 같은 기업들도 있는데요. 일단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2011년도 회사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자사주 소각합니다. 기존 발표한 배당 성향 30%를 웃도는 수준으로 이제 주주 환원 정책 책정했다라는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HD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도 2017년대 이제 현대중공업에서 분사한 이후에 처음으로 자사주 소각을 했는데 발행 주식수 대비해서 7.3% 조금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M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 지금 뭐라도 해야죠.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이제 순이익의 20% 이상을 환원하고 결산 배당도 작년과 동일한 수준을 하겠다는 내용 발표했고요. 그리고 DLENC 사실 요거는 자회사인 DL건설과의 어떤 포괄적 주식 교환에 대한 이슈가 있잖아요. 그거 전에 신주 수량을 사전에 소각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주주들에 대한 어떤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측면인 것 같으니까 이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부터 26년까지 3년 동안 연결 기준으로 순이익의 25%를 주주 환원에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하니까 이것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되게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신 기업들이 주주 환원 정책을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시고 만일 다른 기업에 비해서 좀 못한다 싶으면 주총 가셔가지고 따지시면 됩니다. 네, 자사주 소각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OCI 그룹과의 통합을 한미약품이 발표를 했었습니다. 한미약품 오너 일가가 내용을 겪고 있지요. 관전자 입장에서는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임종윤, 임종훈 한미약품 사장. 한미약품 사장이 여러 명 있는데 그 두 명이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주주 제한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해당 내용 증권부의 김대연 기자하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주주 제한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네, 주주조안에는 다음 달 열리는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임종윤 종훈 사장을 비롯해 이들이 지정한 4명의 이사 후보자가 이 새로운 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안건을 상정해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임종윤 사장은 고 임성기 창업주의 장남이고 또 임종훈 사장은 차남이죠. 결국 이들 형제와 한미그룹 모녀인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사장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한 달 전 OCI그룹 지주사 OCI홀딩스가 한미약품 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지분 27%를 인수한다고 밝혔는데요. 동시에 임수현 사장 등 한미사이언스 주요 주주도 이 OCI홀딩스 지분 10.4%를 취득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통합은 한미약품 모녀의 주도로 이루어졌는데요. 이 임종윤 사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두 기업 간 통합과 관련해 어떤 정보나 자료도 전달받은 게 없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주주 제안을 두고 임종윤 종훈 사장 측 관계자도 이 현재 현미사이언스 이사진은 제약산업 경험과 전문성이 전무하다면서 이 제약산업과 관련된 경험과 식견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이사진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임종윤, 임종훈 사장이 한미약품과 OCI그룹 간의 통합에 반대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지 않았습니까? 어느 쪽이 좀 승리할 가능성이 크게 집계되고 있습니까? 네, 이들 형제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이뤄진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무효라면서 이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이 첫 신문기일은 오는 21일입니다. 일단 업계에서는 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한미그룹도 이번 통합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지 않더라도 이 다음 달 주총에서 이 경영권 확보를 위한 표대결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 한미사이언스 주주 구성을 살펴봤는데요. 이 모녀의 합산 지분율이 19.85% 그리고 임형제가 19.32%로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우호 세력 측 지분율을 더해도 박빙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어느 편에 서는지에 따라 이 승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통합 과정에 캐스팅 보트를 준 신 회장은 이 임성기 선대회장의 고등학교 후배인데요. 현재 모녀와 형제 사이에서 중립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경영권 분쟁이 시작되면서 주가 변동성 커질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미사이언스 주가도 OCI 그룹과의 통합을 발표한 이후 급등을 했었죠. 네, 맞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미사이언스는 이 상한가를 찍은 이후 약 한 달 동안 5거래일을 제외하고 내내 파란불을 켰습니다. 지금도 주가가 거의 제자리로 돌아왔는데요. 한미약품과 OCI 그리고 OCI 홀딩스 모두 주가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경영권 분쟁에 대한 조짐이 나타날 때부터 이 주가 변동성을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는데요. 또한 이 보기 드문 이종 기업 간 결합이다 보니까 이 사업적 시너지가 이 단기간에 발생하기 어렵다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또 향후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과 사업 전략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미그룹주를 비롯해서 OCI의 주가 추이까지 여러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화진 과장님, 오늘 개장 전 체크 포인트 간략하게 짚어주실까요? 네, 오늘 좀 굉장히 좀 중요한 이벤트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오늘 저녁에 있을 이제 CPI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지난달에 한 3.4%였고 오늘 이제 글로벌 IB에 대한 컨센이 하나둘씩 나왔는데 물론 지금 골드만삭스나 웨스파고 같은 경우가 3.03 그리고 3% 컨센을 하고 있지만은 JP모건이나 UBS 같은 경우가 2.9%
때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미셸 보우만 인사나 이제 리치몬드 예는 총재가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좀 시기상조란 얘기를 좀 했던 부분이 있었고, 결국에는 오늘 만약에 3%가 무너지고 2.9%에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패드워치 같은 경우가 대략 5월달 금리 25bp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68%까지 올라왔습니다. 결국에는 3월달에는 이제 금리 동결로 이제 예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 8월 의장이 얘기했던 만큼 그만큼 데이터에 어느 정도 의존을 하겠다는 만큼 오늘 CPI 발표가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호진 대표님, 파마 리서치 관련해서 공시 하나 짧게 한번 전해주시죠. 파마레스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4%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30%가 상회했는데, 이런 거는 사실 파마리서치가 갖고 있는 콘주란, 리주란 등이 독보적인 제품 경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파마리서치를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